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났네. 하여튼 상진장이랑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녹음하기도 더 하는 게, 나는 10월에 다시 포트를 뭐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제일 고민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나 뭐 약간 소외됐던 걸 할 거냐, 다시 카카오 네이버 확 늘려야 되냐, 빠졌을 때. 물론 성 팀장은 카카오 네이버 기회님도 하겠지만 쉽지 않은 대답인데요. 물론 지난번 그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식으로서 보자면 네이버 카카오는 올 한 해 보여준 이러한 어떤 퍼포먼스가 초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좋은데 빅스트림이니까 대세니까. 다만 단기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수치가 워낙 좋지만 그 이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온 것도 사실이고요. 프라이스는 너무 미리 땡겨 많이 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카카오 이번에 상장한 거. 카카오 게임즈. 그게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카카오 게임즈가 사실은 제가 카카오를 SOTP로 밸류에이션 할 때는 그 시장에서 그 공모가 기준으로 한 1조 후반 정도 이야기될 때 그보다는 프리미엄을 줘서 3조 정도로 밸류에이션 했는데, 6조가 넘어갔어요. 1조 7천 몇백억으로 들어와서 첫날 100%에서 3조 4천억에 30%에서 5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계속 올라서 한 6조까지 갔다가 지금 좀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인기주들은 초반에 이런 어떤 주가는 셋업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셋업 됐을 때에 다음 이제 신작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가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만 하더라도 한 6조까지 갔었고, 지금 우리 또 테크핀 쪽에 네이버, 카카오페이라든지 또 뱅크라든지 다른 또 모빌리티라든지 페이지라든지 다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잠재 가치를 미리 땡겨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들어봅시다. 일단 파트 3는 말 그대로 주요 테크핀들의 우리가 그 테크 관점에서 뭐 동향을 점검하고 비교 분석하고 전망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제가 그 네이버, 카카오 이런 관련주의 어떤 주가 관점보다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오늘 자료가 테크핀이지만 그들의 주요 가치 요소가 테크핀만은 아니거든요. 언테크 종합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뭐 그죠? 컨텐츠도 있고요, 모빌리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이런 테크핀들이 각 해당 업체에 미치는 뭐 가치 영향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아까 우리 전배승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어떤 금융산업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관점 일부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용자의 관점에서 실제 어떤 가이드 관점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제목을 테크핀 맥인가 피라냐인가 했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맥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유희가 아니라 상투적인 일상적인 표현으로서 비유적 표현으로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일부 소수는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전체의 어떤 그 생태계를 건전화시키는 건전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어떤 행위자로서 캣피시 이펙트라고, 우리나라만 있는 용어도 아니고요, 하나의 상투적인 표현인데, 피라냐고 하는 것은 같은 물고기 종류로 저희가 이게 배치를 해가지고 언어 유희로서 제목을 만들어낸 것이지, 피라냐 이펙트란 말은 상투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시장에 어떤 건전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어떤 그런 역할을 넘어서 상당히 시장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까지도 지금 부상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체 어떤 계획의 관점에서 그런 부분의 어떤 의미를 담아보고자 한 것이 이 제목의 의도였습니다. 네이버 페이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쭉 동향을 점검하겠습니다. 네이버 페이는 그 사실 뭐 온라인 가맹 점수는 자체 네이버 생태계 내에서 스마트 스토어 어떤 경쟁력을 기반으로 막강하죠. 그래서 지금 9월 기준으로 스마트 스토어 중심의 온라인 몰만 거의 40만 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도 그 QR 결제 한 63만 정도에 자체 예약 한 7만 정도에서 거의 70만 개 정도. 그래서 온 오프라인 가맹 점수의 물리적인 경쟁력은 지금도 뭐 거의 최고이고, 스마트 스토어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가맹점은 당분간 계속 더 증가할 것입니다. 혹시 자료가 계시면 자료 48페이지부터 참조하시는데,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는데 굳이 뭐 자료까지 볼 수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 중심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자료 있으신 분들은 참조성화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8페이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50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지금 네이버 페이가 이른바 우리가 MAU라 그러는데요. 이게 월 평균 원래는 이용자지만 사실은 네이버 페이는 송금 비중은 거의 낮고요. 대부분이 결제이기 때문에 이 MAU가 결국은 월 결제자라고 하는 의미로 봐도 됩니다. 금년 2분기 기준으로 한 1,3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이버 페이 전체 가입자가 2,500만이니까 그 절반 이상이 사실상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MAU가 계속 어떤 증가를 하면서 전체 물론 MAU도 증가하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결제액 성장성에 MAU는 주요 팩터는 아니고요. MAU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점점 증가시가 둔화가 되다가 한 2천만 정도 언저리에서는 얼추 셋업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51페이지 그림 94와 95를 보시면 올해 1분기, 2분기에 네이버페이 MAU YOY보다 네이버페이 거래액 거의 대부분 결제액이라고 그러죠. 결제액 YOY가 거의 압도적으로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용자도 증가하지만 이용자당 우리가 거래액이라 부르는 이른바 ARPU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이 부분은 올해 들어서 코로나19에 의한 온라인 결제의 어떤 증가의 수혜를 대단히 입은 겁니다. 표 19를 자료가 있으신 분을 보신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이버페이는 결제액 중심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결제예요. 송금은 거의 없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2분기에 분기 월 평균 ARPU가 한 16만 원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감이 좀 많아 보이죠. 여러분 혹시 네이버페이에서 이런저런 결제를 매월 평균적으로 16만 원 정도 결제를 하시나요? 아마 언뜻 잘 다가오지 않겠지만은 헤비 유저들은 엄청나게 결제를 하고요. 일반 유저들은 뭐 몇만 원 이렇게 결제를 했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그것도 뭐 모수가 작은 것도 아닙니다. 월 MAU가 무려 1,300만 명인데 그 1,300만 명이 인당 평균적으로 매월 16만 원치를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이것저것 결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온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결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비중은 온라인 결제가 더 큽니다. 네이버페이는. 자, 그래서 작년이 거래액이 16.2조 원 정도로서 네이버페이 전체 연간 거래액이 재작년 대비 한 42% 정도를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한 성장이죠, 연간으로. 그래서 원래 코로나가 오기 전에 연초만 하더라도 절대 금액은 증가하겠지만은 일상적인 패턴으로서 YOY 절대 강도는 조금 둔화가 돼가지고 한 30% 후반대 정도 YOY로 올해는 성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회사의 가이던스였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1분기, 2분기 동향이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5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저희 하우스에서는 올해 2020년 네이버페이 거래액을 한 25조 원 정도로서 작년 대비 5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에 의한 어떤 생활 패턴의 수혜까지 입으면서 성장성이 올해 더욱더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고요. 자, 네이버페이가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가 몇 년째 주가가 갇혀 있다가 갑작스럽게 주가 모멘텀으로 폭발한 계기가 작년에 이 네이버페이 분사 발표했고요. 11월 1일에 이제 물적 분할로 분사를 해서 주식회사 네이버 파이낸셜로 독립을 했고요. 그 당시로는 물론 네이버가 100%였지만 올해 들어와 가지고 미래에셋 대우를 포함한 요 계열사 4군데가 보통적 우선주 포함해서 한 대략 한 3천억 정도, 3천이 조금 안 되는 2,900 얼마지만 그 지분율로 한 30% 정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네이버가 70%, 미래에셋 대우 계열 4개 자회사 그 계열사들이 합산 한 3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군소 지분은 아직은 없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 네이버 페이는 원래 분사하기 전에는 말 그대로 네이버 생태계 내에서의 검색과 결제와 커머스를 아우르는 그 막강한 생태계 내에서의 하나의 결제로서 어떤 기술적인 지원 요소로 역할만 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그 자체로서는 기본적으로는 적자였죠. 왜냐하면 결제액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결제액 중에서는 거의 80% 정도의 압도적인 비중이 또 신용카드 결제였거든요. 근데 신용카드 결제는 대략 전체 결제액의 한 3.5 내지 4% 정도를 수수료 매출로 넷 방식으로 인식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인 한 3 내지 3.5% 정도를 카드 수수료로 내어버리면 나머지 이런저런 운용 비용을 빼고 순수한 고은이익으로 겨우 한 0.5에서 1% 정도의 룸밖에 없는데 회사에서는 이걸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의 평균 1% 정도의 페이백 포인트를 지급했잖아요. 이게 살짝
적자를 각오하지만 전체 생태계를 지원하는 기술적 요소로 활용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위를 돌아보니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카카오페이, 페이코, 금융 플랫폼 사업, 마케팅 플랫폼, 자스트 결제가 아니라 금융업체들 또는 기타 다양한 업종군과 연계해가지고 이것저것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치고 나가기 시작하고 그 두 개만 신경을 쓴 게 아니라 갑자기 토스라든지 뱅크샐러드라든지 다양한 어떤 테크빈 업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전격적으로 분사를 했고요. 분사하자마자 한 2년 정도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하고 있던 이런 마케팅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금융 플랫폼 사업을 그 전에 포인트 강화라든지 이런 정비 작업을 거친 다음에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전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자, 많이 하고 있었네. 내가 모르고 있었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 들어가서 보질 않은 게 네이버 맨날 그 뉴스가 없으면 하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네이버 페이 안에 포인트는 원래는 네이버 페이 결제를 했을 때 결제액의 평균 1% 정도를 페이백으로 돌려주는, 그래서 고객을 어떤 결제 행위를 유도하고요. 그래서 락인을 하는 그런 효과 정도로만 했었는데 분사하고 나서 얼마 전에 3월, 4월에 1차적으로 마치 카카오머니의 머니 1.0 가상 계좌처럼 그냥 결제액의 일부 페이백이 아니라 연계된 어떤 은행 통장 계좌에서 생으로 돈을 이렇게 충전을 하면 송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이버페이에 적립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부터는 조금 브랜드 이름이 생뚱맞았는데 뭐 기존의 포인트에서 그건 네이버페이 포인트이지만 기존의 카카오머니 1.0 지금 그 전공계좌 2.0 말고요. 그 가상계좌와 99% 동일했습니다. 동일합니다. 현재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그 200만 원 한도의 가상계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하나의 교두보 삼아 포인트를 활용해 가지고 이 포인트를 미끼로 마케팅 플랫폼 사업과 좀 더 나아가서 금융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기 전에 이 포인트를 강화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건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분사하자마자 갑자기 막 움직이는 거죠. 기존에 분사 전부터 늘 결제할 때마다 기본 적립 포인트 1%는 주고 있었고요. 이건 결제액에 대해서 최대 1%. 그러니까 분사하고 나서 처음에는 포인트 충전 이벤트를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 포인트는 가상 계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충전을 하면, 송금 방식으로 충전을 하면 5만 원 이상을 충전하면 바로 1.5%의 보너스 포인트를 지급한 거죠. 그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이벤트 하다가 지금은 행위를 유발하기 위해서 충전했을 때는 바로 포인트를 주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결제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결제액의 1.5%를 포인트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인트 강화 행위입니다. 그 포인트를 미끼로 마케팅 플랫폼 사업을 하기 전에. 넘어갔어.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 6월 8일 날 미래에셋 대우 CMA 네이버 통장이라고 하는 CMA 계좌를 출시했잖아요. 자, 이거는 이름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약칭으로 네이버 통장 하는데 공식적으로 네이버 통장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길지만 미래에셋 대우 CMA 네이버 통장이라 불러야 되는데 오늘 여기 제가 일종의 제가 설명에서는 편의상 근데 네이버 통장이라고 지금부터는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통장에 있는 어떤 잔금을 네이버 포인트로 충전을 해가지고 그 포인트 가지고 결제를 하면은 1.5포인트 외에 플러스 0.5%를 추가로 주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네이버 통장이 아니고 그냥 다른 통장, 우리은행 통장에 있는 제 돈을 넣어가지고 결제하면 1.5%까지밖에 안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네이버 통장을 개설해서 그 안에 돈을 넣어놓고 그걸 네이버 포인트에 충전을 해서 그걸로 결제를 하면은 1.5% 플러스 0.5% 추가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 통장이 처음 나왔을 때 3 플러스 3 플러스라는 이벤트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것은 첫 3개월 동안은 6월 8일 날 론칭해가지고 3개월이니까 9월 말까지는 그 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어마무시한 그 우대금리인 3% 정도 금리를 줄 거예요. 그런데 이벤트 기간 동안에 그 금리 우대 이벤트이고요. 포인트 3%란 말은 네이버 통장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완전 새롭게 추가로 3%를 준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기존에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네이버 통장이 아니더라도 기본 1%는 주고 있었죠. 거기다가 다른 통장으로 하더라도 충전된 금액을 결제하면 1.5%를 또 줬죠. 거기다가 굳이 네이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포인트로 쌓아서 결제를 하면 0.5%를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합산해서 3%의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네이버 통장에서 순수한 어떤 플러스 포인트는 0.5%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강화 이벤트라고 나아가서 얼마 전에 그 6월 1일부터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도 오픈했고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안에 스마트 스토어들
거의 대부분 여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가맹점으로 가입했고요. 그래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맹점에 가입한 어떤 몰에 스마트 스토어 몰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기본 적립 1%뿐만 아니고 4%의 멤버십 추가 적립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포인트로 결제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와중에 만약에 포인트까지 결제한다 그러면 또 포인트 결제 1.5%를 또 주는 것이죠. 그럼 네이버 통장을 들어왔다면 0.5%를 또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 강화 이벤트를 쭉 해가지고 네이버 페이 포인트의 어떤 혜택이 나의 내리에 각인되도록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넘겨서 57페이지에 드디어 마케팅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 전에 56페이지에 그 표 20을 잠깐 보시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와 카카오 페이 머니 1.0을 비교하는 것인데 99%는 똑같습니다. 옛날 네이버 페이 포인트는 결제액의 페이팩 자스트 포인트였지만 이름은 포인트이지만 지금은 가상계좌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나중에는 300 내지 500만 원으로 한도를 좀 올린다라고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200만 원 충전 한도에 그 한도를 적용받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페이 포인트도 200만 원까지밖에는 충전을 못 하는데 이게 또 재미있습니다. 그 카카오 머니는 딱 그 통장에서 돈을 보내는 것만 있게 하지만은 네이버 페이 포인트는 적립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객 입장에서는 페이백 적립을 통해서 받은 포인트하고 내 통장에서 바로 충전한 거하고 그 구분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페이스가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나 기술적으로 네이버 페이 포인트 내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합산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밖에 돈을 못 넣습니다. 그리고 기본 적립 1% 주고요. 포인트로 결제하면 1.5% 추가로 주고요. 통장으로 하면 0.5% 더 주게 됐던 것이고 포인트 적립 그리고 그 카카오 머니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 한도에서 충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결제를 하면 랜덤으로 리워드를 지급을 하지만은 재밌는 것은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머니는 뭐 1.0이든 2.0이든 그 리워드도 현금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가지고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적립된 건 안 되고요. 내가 내 통장에서 돈을 충전한 것만 그걸 돈을 인출을 하거나 송금하거나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약간 속도 내야겠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그리고 57페이지 마케팅이 넘었어요. 예. 뭐 앞부분에서 너무 길게 해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마케팅 플랫폼 사업은 그 여러 업체들하고 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유발하면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금융사다 그러면 계좌 개설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얼마 줄게. 뭐 이런 거죠. 게임이라면 다운로드 받으면 얼마 줄게. 그죠? 뭐 이런 행위를 유발을 하게 하는 것이고 또 들어왔을 때는 거래를 하면 얼마를 줄게 해서 락인도 유발하는 이런 어떤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것이고 여러 다양한 업종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 사업자들하고 해가지고 뭐 대출 중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융 플랫폼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59페이지인데 6월 8일 날 미래에셋대우 CMA 네이버 통장을 출시를 했고요. 요거는 60페이지를 보시면 CMA 계좌이고요. CMA 계좌이기 때문에 그 예금자 보호는 없고요. 초반 3개월 동안은 200만 원까지는 한 3% 정도 우대금리를 줬고요. 지금은 9월 1일 이후부터는 바로 그렇게 주지는 않고요. 그 전월 네이버페이 결제 실력이 10만 원 이상인자에 대해서만 100만 원까지 3%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CMA 계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권 예탁 계좌인 카카오페이 머니 정권 계좌보다는 그 금리 혜택은 초반 우대금리 시절 말고 지금 세드 기준으로는 더 좋긴 합니다. 자, 그런데 61페이지 이후에 보시면 카카오페이 머니 그 카카오페이 정권 계좌가 론칭하고 나서 초반 3개월 동안에 50만 계좌가 넘었고요. 6개월이 조금 넘은 지금 200만 계좌를 돌파한 것에 비해서 미래에셋대우 CMA 네이버 통장은 초반에 한 달 동안도 30만 개가 좀 안 됐지만 지금 9월 현재도 한 4, 50만 개 정도로서 같은 개월수로 비교하더라도 카카오페이 머니 계좌보다는 계좌 수는 아직까지는 계좌 수 추이는 조금 좀 부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초반 3개월 후에 셋업된 이후에 이자 혜택은 당연히 카카오페이 머니 정권 계좌보다 미래에셋대우 CMA 그 계좌가 더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결제 계좌에 뭐 수억을 넣어두기보다는 그냥 약간 뭐 적정한 금액을 넣어두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혜택보다는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활용성에 아마 고객들이 더 현재까지는 꽂힌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뒤가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은 네이버가 70%고 미래에셋대우가 30%인데요. 미래에셋대우 교율이 현재 미래에셋대우 CMA 네이버 통장에서 하고 있는 이 수신 업무도
주체는 저 명의는 미래에셋 대우이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 플랫폼 제공 업체이잖아요. 앞으로 조만간에 아마 빠르면 10월 내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그 여신 플랫폼 업무도 진행을 한 예정인데요. 이것도 현재까지는 자기 주체는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미래에셋 캐피탈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상은 네이버 내의 스마트 스토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체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어떤 그 자체 신용평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고 운영은 미래에셋 캐피탈이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저런 어떤 그 여신 금융업체와 제휴를 이제 넓혀갈 거고요. 지금은 이처럼 네이버 입장에서 보자면 플랫폼 그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플랫폼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카카오페이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빅테크 두 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중심인데요. 뭐 카카오페이도 사실은 온 오프라인 가맹점 수의 절대 수는 네이버페이라든지 심지어 뭐 페이코보다는 좀 적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네이버페이가 첫 출발할 때 PG 업체들 중에서 좀 하위권인 LG CNS하고 제휴하다 보니까 스타트부터 온라인 가맹점 수가 좀 적었던 것이죠. 그러나 물리적인 수보다는 그 커버리지의 퀄리티를 봐야 되는데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웬만한 돈이 되는 그 중대형 가맹점들은 사실 라인업에 커버리지에 다 들어와 있어요. 절대 수에서는 좀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게 66페이지, 67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용자 수도 지금 뭐 이용자 수가 거의 3,400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의 MAU가 4,500만 명인데 카카오페이의 가입자 수가 한 3,400만 명 정도이니까 사실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MAU도 2분기 기준으로 지금 2천만 명이 조금 넘었으니까 그래서 MAU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것이 앞으로 카카오페이 거래액의 어떤 성장성의 절대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점진적으로 조금 더 증가는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ARPU입니다. 그래서 69페이지 표 26을 보면 아까 네이버페이가 10한 5만 원 정도 있는데 2분기 기준으로 2분기의 월 평균 ARPU가 카카오페이는 한 24만 원 정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카카오페이는 그 전체 거래액 자체가 좀 네이버페이보다는 훨씬 더 크잖아요. 전체 거래액의 50% 이상이 송금입니다. 그래서 순수 결제 중심으로 보자면 한 10만 원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표 113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원래 1분기, 2분기에 그 카카오페이 거래액 YOY가 35%, 31%로 대단히 좋기는 한데 아까 네이버페이보다는 오히려 거래액의 YOY 강도가 좀 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50% 이상이 송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온라인 결제만 보자면 2분기에 YOY가 무려 67%였고요. 그 밖에 금융 서비스는 YOY가 무려 200%였습니다. 즉 코로나19 수혜로 인한 온라인 결제의 어떤 성장 가속화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공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0페이지에 그 오픈뱅킹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작년 12월 18일에 이제 다 도입이 됐는데요. 당연히 이거는 송금 중심의 테크핀들은 특히 수혜 포인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펀뱅킹 수수료를 절감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전배성 위원이 작성한 거를 그대로 옮겨왔는데 70페이지 그림 116을 보시면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그 출금 인체, 입금 인체, 이체 부분에 그 수수료가, 펀뱅킹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한 10% 정도 절감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일반 그 돈이 전송되는 기본망은 카카오톡망을 쓰고 있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은행의 API를 타고 들어갈 때만 그 통행료를 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미 머니 1.0부터 자체 가상계좌를 가지고 가상계좌끼리 돈이 움직이면서 은행의 API를 안 타는 부분도 꽤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만 보자면 기존의 카카오페이의 펀뱅킹 수수료 대비 오픈뱅킹 이후의 펀뱅킹 수수료가 꼭 10분의 1로 절감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10분의 1보다는 꽤나 좀 절감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오픈뱅킹을 통하면 이런 효익은 있지만 오픈뱅킹 망 자체가 초반이라 아직 서버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 송금 중심의 테크핀들이 전체 송금액을 100% 다 옮기지 않고 점진적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꽤나 펀뱅킹 수수료가 절감이 될 것입니다. 73페이지 가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직까지는 오픈뱅킹은 이미 됐지만 예전에 그 우리 금융위의 핀테크 혁신안 중에서 테크핀 혁신안 중에서 오픈뱅킹은 이미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정착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테크핀 입장에서 테크핀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세 가지 중에 오픈뱅킹 말고 나머지 두 개
그 가상 계좌에 지금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에서 500만 원 올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가상 계좌에 대해서도 이 송금 이체 방식 결제에 대해서 월 50만 원의 그 후불 결제를 도입하는 거. 요거는 아직까지 지금 논의 중이고 스타트는 안 됐는데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서는 특히 이제 기존의 신용카드 업체들한테는 조금 어떤 경우에 따라 꽤나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보는 이유가 놀랍게도 아까도 봤지만 지금 네이버 페이도 사실 대부분 결제인데요. 그 월 아르프가 한 16만 원 정도, 페이코도 80% 이상의 결제인데 한 14만 원 정도, 카카오페이도 송금을 제외하고 나면 한 10만 원대 정도. 즉 현재 주요 그 간편 결제를 통한 그 월 아르프가 한 10만 원대 정도인데 저는 초반에 예전에 혁신에 나왔을 때 첫 50만 원이라고 할 때는 감각적으로 5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그리 크지를 않았어. 그 시천만 원이 끈값이 아니겠나. 그래서 뭔가 영향은 있겠지만 실질 영향이 있겠나 싶었는데 이번 자료를 분석하면서 주요 결제 중심의 테크빈 업체들을 분석하다 보니 월 아르프가 10만 원대 중반 정도인 거예요. 따라서 50만 원 정도의 후불 결제를 허용했다는 것은 그 신용카드 여실을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안 내도 되고 나중에 갚아도 되는 가운데 그걸로 결제하면 막 포인트를 지급하니 얼리 어댑터들 좀 교육이 되고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쪽으로 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꽤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테크빈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매출은 전체 결제액의 한 3.5에서 4% 정도를 수수료 매출을 잡는데 3 내지 3.5%의 카드 수수료 뜯기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보다는 테크빈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아예 작정을 하고 이쪽으로 밀게 될 것입니다. 자, 조금 첨언을 드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볼 때 조금 이제 임팩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왜냐면은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한국처럼 사실 이 신용카드의 지배력이 강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신용구매라고 하는 편의성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금융당국이 일단 뭐 금액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이게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렇게 될지 그리고 또 이게 결국은 그 신용구매라는 게 이제 여실을 제공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어느 범위로 어느 규모일지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 저는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뭐 알리페이가 국내에 안착하지 못했던 이유 뭐 이런 게 다 선불 결제 시스템에 의존했던 것 때문인데 이제 우리도 드디어 이제 후불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방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 신용카드사나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조금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요. 그 카카오페이까지만 하고 나 지금 약속 있어가지고 네, 하고서 이따 1시에쯤 다시 녹음할까요? 나머지 부분들은? 네. 아 그럴까요? 그런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2부로 하고 3부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서 나 쉬었다가 일단 3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